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인터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졌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국제 유가가 사실은 급등했을 때 사실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 위험자산 회피로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형주가 강하게 가니까 오를 수도 있고 이런데 오늘은 이쪽으로 갔어요. 뭐 이거는 일시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은? 지금 네. 전 세계 그 원유 시장은 미국의 셰일 오일 때문에 수급 불안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수급 불안은 보통 이제 수급 불안을 해석할 때는 이제 공급이 약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진짜 자기들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웃풋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조절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그걸 약간 잠궈놓으면 또 산유량이 뭐 줄어들고. 근데 이 미국의 셰일 오일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대단한 건 게 그 약간 그 원자력처럼 네. 이 세상에서 어베일러블하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그 바위를 뚫고 그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원유 가스층을 캐 올리는 이거는 진짜 미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다가 저 대학교 때만 해도 뭐 피크 오일 이론이니 뭐 그 노암 촘스키 교수의 뭐 이제 50년 있으면 석유가 고갈돼가지고 그 인류는 이제 큰 에너지의 어떤 뭐 위기에 처한다.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이 갖고 있는 셰일 오일 그 매장량만 해도 300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뭐 위협이 되거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혀 보고. 없다고 보고 사실은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그렇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를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고 3조 달러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저는 한 3배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풀어놨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고 이런 건 다 유가가 낮아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상에 대해 좀 일시적으로 그리고 보는 것도 시황을 좋겠네요. 계속 하시니까 원래 유가가 한 65달러 선에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하는 성격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시황을 해왔어서 거의 100달러 시대를 그렇죠. 너무 멀리 간다. 옛날 사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제가 친구한테 어플리케이션 쓸 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100달러대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너무 좁은 범위 내에서만 등락이 이어진 듯한 기분이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해오신 트레이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중동 산유국에서는 국제유가 60달러는 솔직히 거의 그 본전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유가 이야기 나와서 좀 시작으로 너무 옛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크림반도 그때 공격하고 막. 그 전부터 막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원유 고갈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전체로 봐서도 이제는 여유 있게 유동성을 각국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약간 약한데 지금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을 약간 꿈틀했잖아요. 네. 저는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고 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해도 어쨌든 대한민국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간다고 봐요. 시중에 M1, M2 무조건 늘어납니다. 우리 유가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집을 사라로 뭐가 마무리가 되는 듯한 기분 탓인가요? 부동산 저희 또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더 MT 거기 출연해서 부동산에 출연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유가 한번 들썩여서 한번 짚어봤고요. G20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북한까지 쭉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와증권의 카베야 히로카스입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담 28일에서 29일에 열리는데 이 전에 미중 장관급 비준안 마련조차 없을 시에 무역회담서 무역협상 타결 기대는 말아야 된다. 생각보다 임박해 오고 있어요. 저는 6월 말이면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오늘로 해서 D-14일. 네. 2주. 그 다보스 포럼이랑 G20을 취재 가는 거는 어떤 그 언론계에서 기자로서의 최고의 이제 영광이죠. 명예죠, 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전에 기자 생활하실 때. 왜 뼈를 때리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울면 안 되는 거죠.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도수 치료사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국제부 기자를 하니까 필드에서 안 나가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필드 분들이 거기를 이제 현장을 가시고 저는 약간 항상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회사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런- 맡은 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근데 이게 상황이었어요. 김민지 앵커의 예? 그 포장 감사합니다. 기자 생활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게 막 그 액티브하고 되게 좀 이렇게 열정 있는 여자 기자의 어떤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아 진짜. 그럼요. 아까 들어올 때 옆에서 봤지만 오늘 의상이 뭐가 이런지 등이 뚫려 있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감기 걸리겠다. 바람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포장과 애정어린 시선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비준화는 그럼 언제까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게 이틀 전이라도 마련되면 되는 건지 뭐 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상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냥 프로토콜로 이제 생각했을 때 네. 일주일 전 정도에는 이게 마련이 돼야 이제 이걸 가지고 각국 정상들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할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20 오사카 지금 정상회담이 D-14일 2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 내로 비준안이 마련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냥 G20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안부만 주고받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둘 다 네. 그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 G20이라는 이런 이벤트를 놓칠 리가 없다는 점에서 막판 깜짝 어떤 타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살짝은 가져가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약간 보신주의로 말씀을 드리고 기대감은 가져갈 필요가 조금은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이분이 얘기했을 때 좀 약간 기대치를 눌러놓자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국제정세 전문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증권사 예. 애널리스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대치를 낮추되 그래도 만약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약간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자. 약간 저는 그렇게 해석을 기대감을 하고요. 버리지는 말자. 가베야 히로가츠. 이렇게 G20에 히레- 관해서는 히레카츠가 점심에 생각나네요. 히레카츠 먹으러 가야 히레카츠. 되겠네요. 저는 카레로. 예? 됐고요. 네.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하죠.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캐피탈의 폴 튜터 존슨입니다. 유동성 중독, 미국 대선, 글로벌 둔화 우려, 앞으로 2년 진정한 자산 피난처는 금이다. 온스당 1,400달러 돌파 시 1,700달러까지. 오. 저는 사실 요즘 뭐 불안정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금에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을 많이 요즘은 못 본 것 같아요. 몇 년 전보다. 본인이 안- 물렸나? 왜 그러실까요? 안전 자산이라고 보세요? 금? 아니 이것도 네. 그 쉐일 오일처럼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 금 채굴도 비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채굴 비용이 높아야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근데 금도 이제는 뭐 워낙 장비나 과학 기술 발전 때문에 채굴 비용이 낮다 보니까 금이 물론 유한한 어떤 그 자원이긴. 자원이고 그다음에 귀금속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치가 높은 거 맞긴 맞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 발전 이것 때문에 금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3대 테마를 꼽으라면 네. 유동성 중독 증세, 네. 그다음에 내년 미국 대선 11월 3일,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결국은 이제 이거를 다 감안하고 봤을 때는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세이프티 헤이브는 금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온수당 1,400달러는 지금 바로 목전에 와 있죠. 사실은 6월 들어가지고 단숨에 1,200달러에서 1,300달러 뚫고 와서 안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1,400을 뚫으면 1,700까지 간다는 이 얘기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그래봤자 20%인데 이렇게 변동성의 그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뭐 몇 프로가 깨질지 모르는데 이건 랠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이제는 좀 간덩이가 커졌는지 라이징 스타를 하면서 생각한 게 하루에 그래도 147% 정도 올라야 오른 거다. 오른 거지. 아이씨 뭐 1,400에서 1,700달러 가면 20%인데 뭐 그래봤자 어쨌든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는 그 에셋 얼로케이션 할 때 항상 이 안전자산 비중을 둔다고 하면 금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 보는 거고. 저스트 캐피탈 쪽에서는 이 상품과 관련해서는 조금 힘이 있는 쪽인가요? 어떤가요? 이 저스트 캐피탈보다는 이 폴 튜터 존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월가의 그루의 어떤 그런 위상이에요. 우리로 치면 김영익 교수님 약간. 그러니까 필드에서 뛰었고 어떤 그 아카데믹하게도 좀 지식이 있는 분. 그래서 이 양반의 인터뷰 기사가 외신에서 상당히 좀 심도 깊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클래식컬하게 금에 대한 추천을 했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금에 대한 매력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1,700달러를 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 내지는 그 연준의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끝나고 인상 그 긴축 사이클 돌아갈 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급등했던 것처럼 네. 저는 오히려 금이 이 정도라면 어떤 가상화폐나 대한통화가 한번 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여기서 갈 수 있다.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아. 어떤 가상화폐나 뭐 대한통화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 무언가가 또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금 배분할 시기인 거는 맞고 맞아요. 그리고 예. 대체 투자처를 좀 살펴볼 시기인 거는 맞는 거네요. 네네.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 어떤 걸지 감이라도 살짝 오시면 저희와 함께 공유를 공유 좀 해주시면 해주세요. 네. 혼자만 그렇게 집 3-4채씩. 이게 대체 투자처럼 또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딱 여의도의 이렇게 타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신다고. 타다로 이제 같이 가죠. 같이 타는 시세청에서 감사패라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위험한 얘기는 서로 하지 맙시다. 예, 여기서 제가 오늘 자주 마무리하는 남의 주머니에 손은 넣지 맙시다. 네. 두 번째 코트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중국 북경대 전임 교수 창젠입니다. G20 트럼프 이벤트 몰이 중국에 유리하다. 양국 정치 논리상 시진핑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트럼프 2기 대 시진핑 4기 목표는 다르다. 전형적인 그 수강 신청 페이지에 있는 교수님 사진이에요. 전형적인. 이게 근데 이렇게 북경대 교수직을 맡으려면은 중국 정부 측과 그렇죠. 같은 노선을 걷고 그렇죠.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공산당이라든가 본인이 아니면 공산당. 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산당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공산당원인 경우가 그래요? 많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공산당이 되라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너도 해 공산당원이 돼 당원 되면 이게 좋아라면서 공산당에서 와서 대학교 입학을 하면 이제 애들한테 이걸 모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산당원이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공산당원인 경우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 이미지하고 거기는 되게 약간 우리가 그 기득권 내지는 중국을 움직이는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그거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너 당원이야? 당원이야. 그냥 우리도 그냥 정당 가입하는 느낌이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 느낌은 좀 아니기도 해요. 제가 네. 다음에 이제 북경 갈 때 네. 그 이승복 어린이의 공산당이 싫어요 티셔츠를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공산당이 싫어요 한글을 많이 몰라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시진핑 팬더 그림으로 약간 패러디한 그 티셔츠도 있어요. 그거 입고 한번 천안문 광장 한번 나가보시는 거 나를 추천드려요. 죽이려고 지금. 시진핑 얼굴하고 몸을 합성한 합성한 거. 거를 입고 천안문 앞에 돌아다닐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3초 컷으로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와서. 근데 이 북경대 전임 교수님 이분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 노선 가운데 정 가운데 아마 있으실 분일 건데 그래서 네. 이 양반의 의견이 결국은 중국 정부의 당의 어떤 의견이다. 당의 어떤 당심을 담고 있지 않나. 저도 칭화대에서 리포트 쓰다가 사드 보복에 관한 리포트 썼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돌아갔을 때 비판을 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도 쓰지 말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근데 민감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유리하다라고 했으면 저 집에 갈래요. 안 할래. 조금만. 이것도 공안에서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네. 전에 뭐 네. 실명 까도 되겠죠. 신라 호텔 로비에서 네. 그 중국 대사관 직원하고 한번 싸웠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밀치면서 자기네 그 대사가 온다고 저를 비키라는 거여서 내가 내가 내 차를 타려는데 니까짓 게 뭔데 하고 막 거기서 거의 멱살잡이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 공안의 무서움을 약간 알았는데. 안 돼요. 자, 네. 근데 어쨌든 G20의 트럼프는 지금 나는 G20에서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 네. 시진핑이 이 자리에 안 나타나면 관세를 때릴 것이야. 막 이렇게 그 압박 내지는 약간 좀 그 약간 오마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G20에 어쨌든 트럼프가 막 그 시진핑 만날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또 주인공이 되려는 이런 이벤트 몰이가 네.
오히려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에 유리한 근데 정황이다. 이 설명이 저는 여기서는 충분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유리한 거죠? 중국에 더. 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시진핑은 일당 체제, 일단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더 쉽게 무너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더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야, 글로벌 랩이 스타트한 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 들을 뭘 만한 자꾸 뭘 7개월 만에 처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처음. 진짜 들을 만한 분석을 내놨네요. 아, 영민준 앵커가.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양국의 정치 논리를 봤을 때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은 그 최대한 해봤자 2번. 근데 시진핑은 지금 4기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서 그 마오쩌둥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장기 집권을 장기 하려고 집권의 하죠. 어떤 예. 그 포석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공산당 당규도 다 바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하면 당장 내년 재선에 지금 막 그 수세에 몰릴 수 있지만 시진핑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반도체- 잘 살았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조 2025 사실 이게 그 어떤 정치적 레토릭으로 봤을 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내놨지만 새마을운동하고. 그 어떤 그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임기 이후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는 거는 어떻게 잘못 보이면 상당히 좀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자신 있게 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일당이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잡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자기가 하려는 욕심도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돌려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적인데 우리가 하나니까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지금 백그라운드 마련했다라고 그러네. 볼수 중의적 있겠죠. 의미로다가. 네. 아니 그리고 진짜 네. 저는 제가 제일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나요? 맞나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중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칭화대 애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딱 어떻냐면 70년대 그러니까 7, 80년대 새마을 운동을 그냥 그대로 IT 쪽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약간 2010년, 2020년대.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대학에서 뭐 그러니까 정책, 교육, 문화, 사회 그냥 다 글로 밀어주는 분위기로. 그렇죠. 옛날에 뭐 70년대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에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시진핑 주석이 뭐 독재를 하고 뭐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거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안 신경 써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중국의 어떤 정세나 사회, 문화, 경제를 분석하려면 중국식의 스펙트럼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진짜. 네, 아니면은 정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그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 할 때 뭐 조선이나 반도체나 이런 거 간다 그럴 때 너네 나라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외국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냈잖아요. 이런 것도 미중 무역 분쟁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또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이게 이제 성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 반도체 철강 뭐 이제 컸지만 전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그 원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다음에 그런 첨단 기술도 사실 일본에서 많이 베껴왔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어쨌든 미국이 뒤에서 이제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이걸 차단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또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를 만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거 마지막 거 짧게 네. 보고. 예, 오늘 명앵커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알겠습니다. 거 한번 알겠습니다. 봐주겠어요? 이따가 한 10시까지 계속 여기 앉아 계세요. 스튜디오에. 오늘 괜찮을 것 안정만 있어도 같아요. 돼요.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알겠습니다. 존재감 좋네요. 예. 마지막 거 보죠. 내셔널 리뷰의 제인 노르딘 겁니다. 북한 김정은 형은 CIA, 친구는 로드먼, 전 세계 독재자들과 같은 접근 필요. 트럼프 김정은과 케미 공유가 서로 필요하다? 위트 있네요, 나름. 그 제이 노르딘 거 이 양반이 그 이제 누가 봐도 약간 공화당원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 보수 뭐 이제 뭐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이런 분인데 네. 이분이 그 독재자만을 평생 연구하신 그 독재자의 오. 달인. 오. 생활의 책, 달인에. 책도 썼는데 네. 책 제목이 Children of Dictator. 오. 그래서 그 뭐 히틀러는 비록 자살을 했지만 어떤 전 세계 독재자들은 그 누가 봐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네네. 사람들을 홀리는 그 어떤 그 도파민을 조정하는. 네, 대중의 도파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독재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DNA를 숨겨진 거와 후천적인 거를 이용해서 또 독재자가 되는지 그걸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네요. 뭐 나이는 63년생이에요. 젊으시네요? 형이네요, 형. 근데 형인데 뭐 형이라고 부르고 아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님하고 동갑인데 네. 겉보기에는 거의 이분이 거의 한 20살 이상 회장님. 높아 보이는데 깜짝 놀랐네요. 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사석에서 말하기를 네. 김정은이 네.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아. 내가 김정은이랑 둘이 노래방을 가면 임창정의 날 닮은 너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하고 제 생각이네.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맨날 준비하셔가지고 끝까지 김정은을 하셨구나. 표현하기를 사석에서 김정은은 애국자다. 그리고 김정은은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가식거리고 뭐 우습고 뭐 인권 탄압 이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반대의 어떤 체제와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서로 둘이는 통하는 케미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통한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라는 존재 자체가 형은 CIA 스파이로 그 사살을 당했고, 그다음 또 친구는 또 데니스 로드먼 또 이거 뜬금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그 국적이나 어떤 체제나 사상에 관계없이 서로 그 이 성향은 통한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3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가 또 결렬될지언정 서로 윈윈 정도는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북미 부정적으로 관계는 보지 말아라. 파탄이나 무슨 그 레토릭 자체는 뭐 핵을 포기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그 결국은 서로 윈윈을 이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네. 네. 오늘 뭐 노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김익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